김정은이 뭔가 나오면 주변의 간부들이 막 엄청 잘 보이려고 옆에서 막 맴돌고 이러는데 최령이는 그 김정은 옆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령이가 그만큼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권력의 2인자죠.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가도 최령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이런 인식들이 많죠. 이런 자리를 최령에게 줬다는 건 김정은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숙청 정치를 빈번히 사용했습니다. 네. 네, 공포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에게 막말을 들었던 김덕훈이 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주도했던 박태성이 2차례나 발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박태성이 김정은을 수행하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네.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김정은이 착해진 건가요? 간부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건가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 엘리트의 구조가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엘리트 통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후기 체제 기간이 김정은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서 지배 엘리트 후견 체제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김정은은 통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장성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는 김정은이 이들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긴 쪽을 선택하고 진 쪽을 숙청하는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체제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지배 엘리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진 쪽을 숙청하기보다는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엘리트들을 생존 투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의 정책 성과를 끄집어내는 거죠. 경쟁을 시키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엘리트들을 보려면 지배 엘리트를 봐야 되는데 북한 엘리트들을 아우르면서 김정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인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최령입니다. 최룡의 최룡해는 김정은이 집권할 때부터 보좌해온 인물로 상당히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2인자죠. 근데 2인자 치고는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됐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약간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첨은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아첨을 잘해야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김정은이 뭔가 나오면 주변의 간부들이 막 엄청 잘 보이려고 막 계속 이러잖아요. 옆에서 막 맴돌고 이러는데 최령이는 그 김정은 옆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최령해가 북한 정치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성택 사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령해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엘리트들을 내세우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네요. 그림자 정치인가? 사실 현재 있는 북한 엘리트의 다수는 최령해가 당정군에 심어놓은 엘리트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그 최령해와 직연으로 연결된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직연이라고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인맥이 유지되는 거죠. 다 아는 사람들. 최룡해 라인이 존재합니다. 예. 와. 예. 그리고 김정은한테 사실상 제일 위협이 되는 존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실세인 거잖아요, 북한 그러니까요. 내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용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영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의 그 집권 통치 방식하고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 좀 누군지 알고 싶은데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 제가 오늘 한 7명 정도를 소개를 해줄 텐데 최령해와 사적 네트워킹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구냐면은 김재룡과 김덕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북한판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신데렐라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이 오. 지금 북한 최고위층, 권력 최상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특제 같은. 김재룡 같은 경우는 자강도에서 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김재룡이 최룡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입니다. 1998년 김최룡해가 황정엽 비서 망명 사건으로 혁명화 조치가 되는데요. 이때 최룡해가 자강도로 쫓겨납니다. 그때 김재룡은 자강도 당 비서였습니다. 이때 약 5에서 6년간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됐던 거고요. 흔한 도당 비서, 책임 비서에 불과한 김재룡이 2019년에 갑자기 정치국 위원, 그다음에 내각 총리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북한 권력의 최고 기관인 조직지도부 부장에도 임명돼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 검열을 책임지고 있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런 중앙당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방당에서 성장한 인물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 거물이 되는 거는 조직지도부 부장 최룡해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김덕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덕훈도 같은 케이스인데 김덕훈은 전기 공장 지배인이었어요. 진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 배경을 갖게 된 거는 2011년도에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강도 당 비서인 김재룡과 직연으로 연결된 거죠. 그리고 김덕훈은 김재룡을 통해서 최룡해하고 사적 네트워킹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김덕훈은 최룡해를 통해서 중앙당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각 총리,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임명되게 되는 거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최룡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자강도에 있었던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본인과 인연을 맺고 도와줬던 친구들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이거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 뭐 그런 거 그런 아닌가요? 거죠. 그러니까 김재룡하고 김덕훈하고 최룡해는 자강도를 배경으로 맺어진 사적 네트워킹이고요. 그러니까 자강도라는 것은 최룡해에게 죽었다 살아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누구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군의 최룡해 사적 네트워킹입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요. 정경택 총정치국장하고 이영길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병철 군부 서열 1위 이병철이 있습니다. 정경택은 원래 아버지가 김일성 시대에 내각 부수상을 했기 때문에 정책 배경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조직지도부에서 국가보위성을 담당하는 조직지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룡해하고의 인연은 2012년에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을 할 때 이 정경택은 총정치국을 담당하는 책임비서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사람의 직연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지도부에서 최룡해를 감시하려고 보냈더니 최룡해 사람이 된 겁니다. 오, 되게. 네. 그래서 최룡해가 2017년도에 조직지도부 부장이 됐을 때 정경택을 국가보위성장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은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과 같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기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정경택은 별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국가보위성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조직지도부장 최룡해의 후견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죠. 라인을 잘 탔네요. 라인을 잘 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영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직업이 총참모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총참모장을 3번 연임한 사람은 없거든요. 최초의 인물이에요. 최초의 인물. 와. 왜냐하면 이영길이 최룡해와 정치적 인연이 된 거는 2013년도에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을 할 때 총참모장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최룡해가 2번째 혁명화 조치가 될 때 이때 이영길도 함께 자천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최룡해가 다시 이제 복권이 되잖아요. 그때 이영길도 함께 복권이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2017년 최룡해가 조직부장이 된 다음에 이영길은 다시 2번째 총참모장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또 자천됐다가 최근에 다시 총참모장이 되는데
이영길은 최룡해와 함께 정치적 굴곡을 같이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부내 최룡해의 최측근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병철은 최룡해하고 특별히 사적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직무상 선택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병철은 공군 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전형적인 기술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최대 업적인 핵무력 완성 전략, 그걸 기술적으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 입장에서는 이런 이병철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겁니다. 그 재능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본업으로 승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병철이? 이 단순히 전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네. 단순한 추천 정도가 아니라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임명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최룡해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최대 혁명 업적인 핵무력 완성 전략을 이 이병철을 통해서 찬양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룡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군부 서열 1위로 두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좋은 거죠. 유리하겠네. 유리한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만큼 핵무력 완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네. 그런 거군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내용은 당내의 최룡해의 네트워크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성, 그다음에 이희웅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룡해의 당권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박태성은 원래 조직주도부 부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4년도에 평안남도로 자천됩니다. 이 박태성을 불러들인 것이 조직주도부장 최룡해였습니다. 왜요? 정치국 위원 겸 비서로 불러들였다는 건 이미 그 과거에 사적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019년이 되면 최룡해가 조직부장 자리를 내려놓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되거든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따라서 이 박태성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태성한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됐잖아요. 네. 그때 탈북민 한 분이 강화도를 통해서 월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이때 책임을 지고 박태성이 해임됩니다. 봉쇄했는데. 이때도 다시 박태성을 중앙당으로 불러들인 것이 최룡해와 당시 조직주도부장인 김재룡입니다. 그 2022년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비서, 그러니까 교육과학 비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후에 국가우주과학위원장으로 임명돼서 김정은의 치적 사업인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발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희용은 최룡해뿐만이 아니라 김재룡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희용이라는 사람은 함경북도에서 자란 사람이고 거기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최룡해와의 정치적 인연이 드러난 것은 역시 2017년도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이 됐을 때 이희용은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 이희용을 다시 중앙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최룡해 측근인 김재룡이 조직주도부장이 됐을 때 중앙당 조직주도부 부부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희용에게 당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기면서 이 당의 검열권을 장악하도록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룡해의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박태성과 이희용과 그다음에 김재룡은 현재 조직주도부장인 조용원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박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또 자주 눈에 띄는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들이 현 조직지도부장인 조용원과는 대립 관계인 거죠? 조용원은 약 30년간 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두혈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배 엘리트고요. 근데 최룡해와는 다른 노선,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실 라인. 최룡해 라인과는 다른 라인. 예. 사실상 경쟁구도. 경쟁구도. 네. 이 북한의 주요 간부들이 최룡해와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니까 김덕훈과 박태성이 숙청을 당하지 않은 이유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최룡해가 힘을 썼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박사님?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북한은 조영원의 조직 지도부가 모든 검열권을 독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재룡의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그것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열 기능이 과거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덕훈과 관련해서는 실무 위주로 그 검열이 이루어졌고 내각과 김덕훈에 대해서는 검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이들을 생존 경쟁으로 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체제 위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을 숙청해버리면 그동안 이들이 수행했던 네. 이 성과마저도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장성택의 사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룡해가 설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사실 북한 간부들은 최룡해와 직감적적으로 연결된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조직주도부장을 거치면서 직연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과의 내적, 사적 네트워킹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구조를 통해서 김정은의 신임을 바탕으로 최룡해 라인이 구축된 겁니다. 따라서 최룡해는 이 북한 엘리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현재 살아있는 실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인데요. 네. 최룡해는 어떻게 해서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서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최룡해는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인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입니다. 북한 혁명의 두 세력인 백두혈통의 뒤를 잇는 항일 빨치산 혈통의 대표주자죠. 그리고 최룡해는 김정일 시대에 지금 등장한 엘리트 중에 최고위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룡의 아버지 최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북한에 북한 내에서도. 네, 북한에서 최현에 대한 영화를 만들 정도로 네, 한 5개, 6개 화 정도 되는 민족과운명 최현편이라고 이렇게 직접 영화까지 제작할 정도로 상당히 김일성에게 굉장히 충실했던 인물이고 그 항일빨치산 중에서도 최현은 김일성의 어떤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예전에 해방 직후에 다른 국내 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김일성과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 때 총을 들고 나서서 김일성을 막 이제 지켰던 사람이래요. 그 정도로 소문이 돌면서 최현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최현에 비해서 최룡해는 조금 배짱이 아버지만큼 못하다 이런 소문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룡해도 그 덕분에 굉장히 북한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큰 사고만 안 치면 최룡해는 앞으로 되게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가도 최룡해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이런 인식들이 많죠. 그 가문은 정말 유명합니다 북한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럼 북한이 그렇게 인정하는 엘리트 그런 출신 집안이니까 일찌감치 이 중앙 정치 입문했겠는데요. 그렇죠. 최룡해는 정치 초기에는 청년동맹을 기반으로 시작됐습니다. 1989년 김정일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세계 청년 학생 축제였습니다. 이때 준비위원장을 누가 맡냐면 최룡해가 맡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룡해가 준비위원장에 임명될 때 최룡해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성택입니다. 당시 장성택은 청소년, 당 청소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최룡해는 장성택의 최측근이 되면서 청년동맹 제1비서까지 임명되고요.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장성택과의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럼 당시 최룡해는 일명 장성택 라인이었나요? 그렇죠. 최룡해가 청년동맹 비서를 맡고 있던 1997년 황정엽 비서가 탈북합니다. 이때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의 탈북으로 김정일이 황장엽 비서가 왜 망명했고 접촉자는 누군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 청년동맹 간부 다수가 관련돼서 대대적 검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년동맹 1비서였던 최룡해에게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때 황장엽 비서는 주체 사상을 만든 인물이자 김 부자의 신임을 받던 엄청난 거물 아니었습니까? 황 비서의 망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숙청을 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렇죠. 혁명 유전자라도 처벌은 면치 못했고요. 이 시기 최룡해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인 장성택의 비호로 처형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다강도로 혁명화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이 혁명화 기간이 5에서 6년 동안 지속됩니다. 최룡해가 이 장성택에게 정말 큰 빚을 진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장성택 권력 강화에 최룡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후기 체제에서 최룡해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지배 엘리트 후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장성택에게 부여를 했고요. 장성택은 그때부터 자기 측근들을 당과 군의 주요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최룡해입니다. 최룡해는 2012년 4월에 당 대표자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총정치국장이 임명됩니다. 최룡해는 이때부터 군을 중심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군부가 보유한 막대한 경제권을 장성택에게 몰아주면서 장성택의 입지를 강화시켜줬습니다. 그럼 최룡해가 장성택의 오른팔이었네요. 그럼 최룡해도 이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성택은 군부 중심의 이 경제권을 다 가진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행정부에게만 이걸 몰아주고 다른 측근 엘리트, 그다음 최룡해를 비롯한 다른 측근 엘리트들에게는 이 경제권 배분을 안 줬죠.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리 없다. 왜? 그러면 안 되지. 의리 없는데? 배은망덕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룡해가 상당히 이제 그 뭐 화가 나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시 장성택의 권력에 밀려있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직주도부였습니다. 그 조직주도부의 조현준과 황병서 등이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과 함께 이때부터 장성택의 숙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측근들 안 챙기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아요. 안 좋죠. 예, 측근들도 좀 챙겨줘야 자신의 권력도 유지가 될 텐데 너무 시야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장성택은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이 김정은이 장성택 수청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도 그러면은 야, 알고 보니까 결국 최룡해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발빠른 정보 수집 덕분이다. 뭐 일부 맞을 수는 있고요. 특히 이제 장성택의 그 경제권 독점은 이 수령 경제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장성택의 권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마침내 2013년 11월 30일 백두산의 삼지연에서 최룡해, 김원홍, 뭐 조직주도부 등과 함께 장성택 숙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장성택 여독백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 하에서 장성택과 관련된 당정군의 고위 간부 330여 명을 숙청하게 됩니다. 330. 이때가 진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누가 또 죽었대, 누가 잡혀갔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정말 살벌했던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살던 곳 가까이에 장성택이 뭐 만든 연구소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냥 뭐 복도에서 가구 굴러다니는 소리에 그냥 숙청당하니까 이렇게 다 그 추방당하고 잡혀가고 이러니까 그냥 와서 다 짐짝처럼 다 이제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그렇게 살벌하게 막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누가 잡혀갔대,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누가 죽었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때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때가 아닌가. 그 장성택 숙청 이후로 이제 그러면서 전 사회적으로 또 그 김일성 당일상 세계 확립의 뭐 10대 원칙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달달 외워라. 그러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반성문을 써라. 저희도 한 3일 동안 어디 그 세포비서한테 잡혀가지고 내내 반성문 쓰고 뭘 잘못했을까 계속 고민하고 막. 잘못이 없어도 그냥. 네, 잘못이 없어도 계속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위협을 느껴서 장성택을 수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져서 체제 강화에 힘쓴 그런 김정은의 모습. 그럼 이 장성택 숙청에 상당한 기여를 한 최룡해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은 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때부터 최룡해에 대한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반전인데요? 이건 또 그러니까 장성택 숙청 이후에 좀 몇 달 뒤 지나면 그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번째 혁명화 조치를 당합니다. 영화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장성택 숙청에 힘을 모았던 특히 조직주도부의 조현준과 황병서 등이 최룡해를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힘을 합쳤다가 또 견제하고. 너무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최룡해가 혁명화에서 돌아와서 2016년 5월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합니다. 왜? 거의 좀비급. 그것도 높은 거 아닌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017년 10월이 되면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에 임명됩니다. 다시.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너무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예측 불가예요. 네, 왜 스토리가. 그렇게 해요? 자고 일어나면서. 그러니까요. 야, 김정은 입지다지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조직 지도부 수장 자리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원래 북한의 조직주도부장은 백두열통이 쭉 맡아봤습니다. 그건 조직주도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고요. 북한의 모든 인사권, 법률권, 그다음에 보고권을 조직주도부가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주도부장은 권력의 2인자죠. 네. 그래서 김일성 시기 때는 동생 김영주가 맡았고 아들 김정일만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는 본인이 아예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는 제1부부장 체제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최룡해에게 줬다는 건 김정은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많이 신뢰했네요. 그럼 최룡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권력은 많이 강해졌겠네요. 얼마나 강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죠.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견제했던 조직주도부 조현준, 그다음에 황병서, 그다음에 김원호 이런 정치적 라이벌들을 네. 집중 검열을 통해서 다 숙청했습니다. 적을 제거하는. 예. 그리고 이 조직주도부장의 인사권을 동원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측근들을 핵심 보직으로 보내게 됩니다.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이 된 이후에 주목할 만한 인사 교체가 단행이 됩니다. 네. 2018년 5월 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북한군 최고 지도부가 한꺼번에 교체되는데요. 총정치국장의 김수길, 총참모장의 리영길, 인민무력부장의 노광철이 군부 핵심을 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최룡해가 2012년 총정치국장이 되었을 때 군분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김수길은 최룡해의 직속의 총정치국 부국장을 맡았고요. 이영길은 그때에도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광철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맺어진 직연을 통해서 최룡해 라인이 형성된 건데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이 된 다음에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시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자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라인들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죠. 최룡해는 자기 라인을 착실하게 챙기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또 장성택과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성택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청을 당했는데요. 이걸 지켜본 최룡해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도 절대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진짜 영리하네요. 예, 그리고 거기 두 사람은 측근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경제권과 당권을 모두 손에 쥐고는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행정부만 챙긴 반면에
나머지 다른 측근들은 경제권 배분에서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최룡해는 한 번 인연을 맺고 측근으로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챙깁니다. 그리고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다시 불러들여서 요직을 맡기는 우와. 그런 형태로 측근 관리에 매우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김정은이 최룡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최룡해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룡해를 신뢰하고 이 통치 방식이 과거와 다르게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아, 신뢰하니까 가능하다.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신뢰가 아들 시절에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최룡해가 그만큼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봐야죠. 자, 최룡해 조직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그의 정치 커리어는 정점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측근들 또한 요직을 대거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은 정말 그를 신뢰만 하고 있었을까요? 제2의 장성택 여파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은 백두 혈통에서 나온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